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빌 브라이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부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 4부에 이제 도입 4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절반을 읽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부의 제목은 위험한 행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절반이 조금 못 되겠네요. 지금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이라는 부분의 제목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이오와 주에 있는 맨슨 지역의 땅 밑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12년에 마을에 수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시출을 하던 인부가 이상하게 변형된 암석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훗날 공식 보고서에는 그런 암석들을 용융된 모암 속에 들어있는 결정형 쇠설강력암 또는 역전된 분출물 덩어리라고 표현했다. 시추공에서 퍼올린 물의 수질도 이상했다. 빗물과 같은 정도의 단물이었다. 아이오와 주에서 천연 단물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맨슨의 이상한 암석과 단물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진의 당시에도 지금처럼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던 아이오와주 북서쪽의 작은 마을을 찾기까지는 41년이 걸렸다. 1953년에 몇 개의 시험용 시추를 마친 대학의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의 지질이 정말 특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암석이 변형된 이유는 아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화산활동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 결론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을 정도의 엉터리였다. 맨슨에 생긴 지질학적인 상처는 땅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억 6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다. 아주 오래된 과거 언젠가 맨슨이 얕은 바다 밑에 있었을 때 지름이 대략 2.4km이고 무게가 100억 톤 정도인 암석이 음속 200배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지구에 충돌하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갑작스럽고 격렬한 충격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현재 맨슨이 있는 지역의 깊이가 5km 정도이고 지름이 32km 정도인 구멍이 만들어졌다. 아이오와 주의 물을 센 물로 만들던 석회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1912년의 시추 인부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충격을 받은 암석들로 대체되었다. 맨슨 충돌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이었다. 이후로는 어떤 종류의 충돌도 그런 규모는 아니었다. 그때 생긴 크레이터는 날씨가 맑아야만 한쪽에서 다른 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그랜드 캐년도 시시하게 보일 정도였다. 멋진 광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맨슨 크레이터는 250만 년이 흐른 동안 대륙빙이 지나가면서 빙하에 들어있던 점토층으로 채워졌고 오늘날은 맨슨을 중심으로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은 세월이 흐르면서 부드럽게 깎여 나가서 탁자처럼 평평하게 되었다. 물론 맨슨 크레이터 자체도 땅속에 묻혀버렸다. 맨슨의 도서관에 가면 1991년부터 92년 시추 사업 때의 신문과 시추 샘플이 담긴 상자를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기꺼이 보여주기는 하지만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만 한다. 전시물은 없고 역사적인 기념비도 세워져 있지 않다. 최근에 맨슨 주민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은 메인 스트리트의 상가를 휩쓸고 지나가 버린 1979년의 토네이도였다.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미리부터 알 수 있다는 것이 평평한 지역의 장점이다. 거의 모든 주민이 메인 스트리트의 한쪽에 모여서 토네이도가 옆으로 비켜가기만을 바라면서 30분 동안 지켜보았지만 결국은 질겁을 하고 달아나 버렸다. 불행히도 그 중에 4명은 충분히 빨리 달아나지 못해서 사망했다. 현재 맨슨 주민들은 매년 6월의 일주일 동안을 크레이터의 날로 정하고 당시의 불행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 행사는 사실 크레이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땅속에 묻혀서 볼 수도 없는 충돌 위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주 가끔씩 사람들이 찾아와서 크레이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어보지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맨슨 도서관의 친절한 사서인 애너 슈랍콜의 말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해서 떠나버리지요. 사실 아이오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슨 크레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 지질학자들에게조차 각주에 들어갈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맨슨이 지구상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신나는 곳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야기는 유진 슈메이커라는 총명한 젊은 지질학자가 애리조나주의 메테오르 크레이터를 방문했던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은 메테오르 크레이터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운석 충돌 현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간다. 그러나 당시에는 방문객들이 많지도 않았고 1903년에 그곳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다니엘 M. 베링거라는 부유한 광산 기술자의 이름을 따라 베링거 크레이터라고 알려지고 있었다. 베링거는 그 크레이터가 철과 니켈이 많이 들어있는 1000만 톤짜리 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채굴 하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운석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충돌과 함께 증발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26년 동안 터널을 파느라고 엄청난 돈을 퍼부었지만 모두가 헛일이었다. 오늘날의 수준에서 보면 1900년대 초기 크레이터 연구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시시할 정도로 초보적인 것이었다. 초기의 선구자적인 연구자였던 콜롬비아 대학의 G.K. 길버트는 충돌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트밀에 돌을 던져보기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길버트는 콜롬비아 실험실이 아니라 호텔방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길버트는 그런 실험으로부터 달에 있는 크레이터들은 그런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구상의 크레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에는 달에 대한 그의 주장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정도까지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달의 크레이터는 고대의 화산 폭발의 증거였을 뿐이었다. 지구에 생긴 크레이터들은 대부분 침식되어 버렸고 남아있는 것들도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거나 원인을 밝히기에는 너무 예외적인 것이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 크레이터란 건 달 표면에 있는 작은 그 분화구처럼 보이는 움푹 파인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설명을 해줄 줄 알았더니 크레이터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다 아셨을 겁니다. 슈메이커가 등장할 때 일반적인 생각은 메테오르 크레이터가 지하의 스팀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이다. 슈메이커는 지하 스팀 폭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메이커가 알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폭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대학을 마친 가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네바다주에 있는 유카평원의 핵시험장에 있던 폭발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베링거와 마찬가지로 메테오르크 크레이터에서 어떠한 화산 활동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비정상적으로 고운 실리카와 자철광 가루를 비롯한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주로부터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여가 시간을 내서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료
엘리너 헬린과 함께 일을 했고 후에는 부인 캐롤라인과 조수 데이비드 레비와 함께 일했던 슈메이커는 네 태양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한 달에 일주일씩 지구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소행성과 같은 것들을 찾아보았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천문학 관측의 역사상 모두 합쳐서 10여 개 남짓한 소행성들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슈메이커가 한 말이었다. 20세기의 천문학자들은 결국 태양계를 포기하고 그 대신 별과 은하로 관심을 돌려버렸습니다. 슈메이커와 그의 동료들이 찾아낸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그것도 엄청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느슨하게 띠를 이루며 공전하고 있는 암석 덩어리들이다. 태양계의 그림에서는 언제나 고리 모양으로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계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서로 16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우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행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수는 10억 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행성들은 목성의 중력 때문에 큰 행성으로 뭉쳐지지 못한 작은 행성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1800년 첫날에 주세페 피아치라는 시칠리아 사람이 최초의 소행성을 발견했다. 1800년대의 소행성들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것들도 역시 행성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개는 케레스와 팔라스라고 불렀다. 여기 지금 별표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태양계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으로 이루어진 부분, 바깥쪽의 행성들은 외태양계라고 불린다. 네, 위에 아마 내태양계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태양계는 수금지화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 그리고 그 수금지화, 목성부터 토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부분은 지금 외 태양계 이렇게 분류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행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윌리엄 허셜이라는 천문학자의 영감 어린 추론 덕분이었다. 그는 별 모양이라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에스테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소행성은 별과는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은 아니었다. 사실은 오늘날 사용되기도 하는 플래네토이드라는 이름이 더 적절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별표를 영어로 에스터리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는 영어에서 에스터는 별입니다. 그리고 플래닛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에스테로이드라고 돼 있고요. 이게 지금 행성이란 얘기입니다. 소행성. 그리고 밑에 그 용어보다는 플래닛이 행성이잖아요. 거기에 OID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플래네토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하다 라는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 영어가 갑자기 있어서요. 당황스럽습니다. 1800년대에 소행성을 찾아내는 일이 유행이어서 세기 말까지 대략 1000개의 소행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발견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새로 등장한 소행성이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발견되었지만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소행성과 같은 평범한 것에 시간을 쏟고 싶어하는 천체 물리학자들도 거의 없었다. 네덜란드 태생의 천문학자 게라르트 퀴퍼를 비롯한 소수의 천문학자들만이 태양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퀴퍼 벨트가 바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텍사스의 맥도널드 천문대에서 그의 관측과 그 뒤를 이어 신시내티의 소행성 센터와 애리조나의 우주 경계 계획을 통한 관측 덕분에 20세기 말에는 719 엘버트라고 알려진 소행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행성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1911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관측되었던 719 엘버트는 89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다가 2000년에 다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소행성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 20세기는 오랜 노력을 통해서 장부 정리를 위한 연습을 했던 셈이다. 천문학자들이 나머지 소행성들을 관측하기 시작했던 것은 20세기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이었다. 2001년 7월까지 2만 6천 개의 소행성들이 확인되어 이름이 붙여졌고 그 중에 절반은 마지막 2년 동안에 발견된 것이었다. 소행성의 수는 아마도 10억 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겨우 시작인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소행성을 확인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행성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궤도를 확인한다고 해도 소행성들이 어떤 이유로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날아오게 되는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지구에서 암석이 교란되는 이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우주 공간에 떠도는 돌덩어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주에 떠도는 소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 붙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지구의 공정궤도가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그 길을 달리는 자동차는 우리뿐이다. 그러나 보행자들이 살펴보지도 않고 길을 건넌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런 보행자들 중에서 90%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생활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길을 건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보행자들이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우리 앞에서 알 수 없는 빈도로 길을 건너 다니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제트 추진 연구소의 스티븐 오스트로의 표현에 따르면 만약 버튼을 눌러서 지구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소행성들 중에서 크기가 10m가 넘는 것에 불이 켜지게 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1억 개가 넘는 소행성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멀리서 반짝이는 수천 개의 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소행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다. 그런 소행성들 모두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모두가 하늘에서 조금씩 다른 길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다. 소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달에 만들어진 크레이터를 근거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궤도를 정기적으로 가로지르는 소행성들 중에서 우리의 문명 전부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소행성만 하더라도 대략 2,000개는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집체 정도의 작은 소행성이라고 하더라도 도시 정도는 파괴할 수가 있다. 비교적 작은 소행성들 중에서 지구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소행성의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가 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들을 모두 추적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소행성을 처음 관측했던 것은 1991년이었고 그나마도 이미 지나가 버린 후였다. 1991년 BA라고 이름 붙여진 소행성은 17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관측되었다. 우주에서 그런 정도의 거리를 지나가는 것은 총알이 소매를 스쳐 지나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2년 후에는 조금 더 큰 소행성이 1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나 역시 지나간 후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티머시 페리스가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소행성이 그렇게 가까이 지나가는 일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은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린다. 지구상에 망원경으로는 지름이 100m 정도인 물체가 지구에 도달하기 며칠 전부터 관측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그런 물체를 추적하는 전용 망원경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날은 그런 물체를 추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물체를 미리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흔히 사용되는 비유로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행성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수는 어느 맥도날드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의 수보다도 적다.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다.
그러나 훨씬 많지는 않다. 이제 책을 좀 고친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 처음에는 수가 적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아졌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유진 슈메이커가 사람들에게 넷 태양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노력한 동안에 이탈리아에서는 콜롬비아 대학 라몬트 도허티 실험실 출신의 젊은 지질학자에 의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일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970년대 초에 옴브리아 지역의 구비오라는 산골 마을 부근에 있는 보타치오네 계곡이라는 멋진 협곡에서 탐사를 하던 월터 엘버레스는 고대의 백악기와 제3기의 석회석층 사이에 있는 붉은색의 얇은 점토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질학에서 KT 경계라고 알려진 두 지질시대의 경계는 화석 기록에서 공룡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거의 절반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6,500만 년 전에 해당한다. 엘버레스는 0.6cm에 불과한 얇은 점토층과 지구 역사에서 그런 극적인 순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당시의 공룡의 멸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한 세기 전 찰스 라이엘의 주장 그대로였다. 공룡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얇은 점토층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움브리아 지역에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0년대에는 그 정도의 퇴적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엘버레스는 그 문제를 그대로 던져두었겠지만 다행히도 그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전폭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루이스였다. 루이스 엘버레스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핵물리학자였다. 그는 아들이 암석을 좋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문제는 그에게도 흥미로운 것이었다. 우주에서 날아온 먼지에 그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매년 지구에는 대략 3만 톤의 우주 소구체, 즉 우주먼지가 날아와서 쌓이게 된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상당한 양이 되겠지만 지구 전체에 흩트러 놓으면 아주 적은 양이다. 그런 먼지 속에는 지구에선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이국적인 원소들이 들어있다. 이리듐도 그런 원소들 중에 하나로 우주에는 지구에서보다 1000배 이상 더 흔하게 존재한다. 지구가 만들어졌던 초기에 대부분의 이리듐은 지구의 중심으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엘버레스는 프랭크 아사로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로렌스 버클리 실험실 동료가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진흙의 화학적 조성을 아주 정밀하게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작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시료에 쪼인 후에 방출되는 감마선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었다. 엘버레스는 아사로가 도자기 조각을 분석하던 방법으로 아들의 진흙 속에 들어있는 이국적인 원소의 양을 측정한 후에 연평균 퇴적 속도와 비교하면 그 진흙층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7년 10월 어느 날 오후에 루이스 엘버레스와 윌터 엘버레스는 아사로를 찾아가서 실험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것은 사실 상당히 뻔뻔스러운 요청이었다. 두께로 보아서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을 것이 자명했다. 지질학 샘플을 가지고 와서 몇 달이 걸리는 아주 힘든 실험을 뻔한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한 셈이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정말 극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글쎄요, 두 사람은 아주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002년 인터뷰에서 아사로가 한 말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시도를 해보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러나 다른 할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실험 노트를 살펴본 후에 말했다. 1978년 6월 21일 오후 1시 45분에 샘플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224분이 지난 후에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얻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계를 멈추고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의외의 것이어서 세 사람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엘버렛의 샘플에 들어있던 이리듐의 양은 보통 값의 300배가 넘는 것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아사로와 그의 동료 헬렌 미셸은 한 번에 30시간이 넘게 걸리는 실험을 반복했지만 아사로는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언제나 같은 결과를 얻었다.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남극 대륙 등에서 가져온 다른 샘플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리듐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거의 모든 곳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검출되었다. 심지어 보통 값의 50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엄청나고 갑작스러운 어쩌면 재앙에 가까운 일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오랜 심사숙고 끝에 엘버렛은 지구의 운석이나 해성이 충돌했다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지구에 가끔씩 엄청난 규모의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은 생각처럼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42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의 천재 물리학자 랄프 B. 볼드윈이 포퓰러 애스트로노미라는 잡지에 실린 글에서 이미 그런 가능성을 주장했다. 여기서 애스트로노미는 우리말로 천문학에 해당합니다. 다른 학술지에서는 그의 논문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잡지에 투고할 수밖에 없었다. 천문학자 에른스트 웨픽과 노벨 화학상 수상자 해럴드 유리도 그런 주장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심지어는 화석 학자들에게도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다. 1956년에 오레곤 주립대학의 M.W. 드 로벤펠스 교수는 화석학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마치 엘버렛의 이론을 미리 예측이나 했던 것처럼 우주로부터의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했다고 주장했고 1970년에는 미국 화석학회 회장이었던 듀이 제이 맥라렌은 연례정기학회에서 대봉기의 프란조 멸종이 어쩌면 외교로부터의 충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일반화되었는가를 강조라도 하듯이 할리우드의 영화사가 1979년에 실제로 헨리 폰다, 나탈리 우드, 칼 말든 이 아주 큰 바위덩어리와 함께 출연한 운석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운석은 지름이 8km였고 시속 5만 km로 충돌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다. 이 영화 속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첫 주에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모임에서 엘버렛 부자가 공룡의 멸종이 느리게 진행되던 네오칸 과정에 지금 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오칸 과정에 때문이 아니고 지금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던 네오칸 과정에 때문에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고쳐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첫 주에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모임에서 엘버렛 부자가 공룡의 멸종이 느리게 진행되던 네오칸 과정 때문에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놀라운 소식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랬지만 특히 화석학계의 학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이단적인 주장이었다. 아사로의 회고에 따르면 글쎄요, 당시 우리는 그 분야의 아마추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월터는 고지자기학을 전공하는 지질학자였고 루이스는 물리학자였고 저는 방사화학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화석학자들에게 그들이 한 세기 넘도록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스 엘버레스는 농담처럼 말했다. 우린 면허도 없이 지질학을 연구하다가 들통나버린 셈이었죠. 그러나 충돌 이론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으로 끔찍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라이엘 이후의 자연사에서는 천문학적인 현상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래전에 잊혀져 버렸던 격변설은 더 이상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에게 재해에 가까운 충돌은 유진 슈메이커의 표현처럼 그들의 과학적 종교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루이스 엘버레스가 화석학자들과 그들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멸을 했던 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가 뉴욕타임스의 글에서 그들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아니라 우표 수집가에 더 가깝다고 했던 것은 지금도 거부감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엘버레스 이론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리듐 축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데칸 트랩이라는 인도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화산 폭발 때문에 생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화석 기록에서는 이리듐 축적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공룡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다트머스 대학의 찰스 오피서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그는 이리듐이 화산 활동으로 축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문 인터뷰에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실토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988년까지도 미국 화석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공룡의 멸종은 소행성이나 해성의 충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 것으로 밝혀졌다. 엘버레스 부자의 이론을 가장 확실하게 밝혀줄 증거는 충돌 현장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장소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진 슈메이커가 등장했다. 슈메이커는 사위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아이오와 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맨슨 크레이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오와를 바라보게 되었다. 지질학의 중요성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평평하고 지층 구조학적으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아이오와 같은 곳에서는 비교적 할 일이 많지 않다. 알프스 산 봉우리나 흘러내리는 빙하도 없고 거대한 원유나 기금속이 매장된 곳도 없으며 화산 쇠설유의 흔적조차도 없다. 아이오와 주에 고용된 지질학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일은 양동가로부터 양동가로부터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동물 사육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분뇨 관리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이오와 주에는 1,50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 주에서는 1,50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분뇨의 양도 엄청났다.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 덕분에 아이오와 주는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나투보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그린란드 대륙빙에 갈라진 틈에서 고대 생명체가 들어있는 석영을 긁어 모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세계의 모든 지질학적 관심이 맨슨과 그곳의 크레이터에 모여들게 되었을 때 아이오와 주의 자연자원부를 휩쓸었던 흥분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기 말에 붉은 벽돌로 지은 아이오와 시티의 트로브리지 홀에는 아이오와 대학의 지구과학과가 있었고 아이오와 주 자연자원부의 지질학자들은 그 건물의 다락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주 정부의 지질학자들이 언제부터 대학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천장도 낮고 출입하기 어려운 사무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대학이 그런 공간을 선뜻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마치 지붕으로 나갔다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레이 앤더슨과 브라이언 위츠크는 서류, 잡지, 둥글게 감은 차트, 무거운 암석 샘플 더미로 가득 찬 그곳에서 평생을 지내고 있었다. 지질학자들은 서류 작업에 능숙하다. 의자나 커피잔이나 벨이 울리는 전화를 찾아내려면 문서 더미를 옮겨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다. 비가 내리던 6월의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의 사무실에서 위츠크와 함께 만난 앤더슨은 즐겁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갑자기 우리는 중심에 서 있었지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때는 멋진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유진 슈메이커에 대해 물어보았다. 위츠크는 주저없이 말했다. 그는 그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모든 일이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당시에는 30cm를 시추하는데 $35가 들었고 지금은 더 비쌉니다. 우리는 900m를 파내려 가야만 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파기도 했어요. 앤더슨이 덧붙였다. 그랬지요. 위츠크도 동의했다. 몇 군데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지요.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지질조사소와 미국 지질조사소의 공동사업이 시작되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공동사업이라고 생각했지요. 조금 고통스러운 웃음을 띠면서 앤더슨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위츠크가 말을 이었다. 당시에는 엉터리 과학도 흔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중하게 검토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985년 미국 지질학 학회연합의 연례 학술회의가 그런 경우였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글렌 이제트와 CL 필모어는 맨슨 크레이터가 공룡 멸종이 일어났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주장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불행히도 너무 성급한 주장이었다. 자료를 더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맨슨은 그 크기도 너무 작았고 공룡 멸종보다 900만 년이나 먼저 만들어진 것이었다. 앤더슨과 위츠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우스 다코타에서 열렸던 학술회의에서였다. 사람들은 동정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크레이터를 잃어버렸다면서요? 라고 물어왔다. 그들은 이제트를 비롯한 미국 지질조사소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숫자를 공개했고 맨슨 크레이터가 멸종을 일으킨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도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정말 기절할 소식이었지요. 앤더슨의 기억이었다.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약했던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과학이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형편없이 될 수가 있는가를 알게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멸종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1990년에 애리조나 대학의 앨런 힐데브란트는 우연히 휴스턴 크로니클의 기자를 만났다. 그 기자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프로그레소라는 도시에서 뉴올리언스 남부 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치쿠룹의 생성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름이 190km이고 깊이가 50km나 되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구덩이는 유진 슈메이커가 애리조나의 메테오르 크레이터를 처음 방문했던 해였던 1952년에 멕시코 석유회사 페멕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회사의 지질학자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화산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그곳을 찾아간 힐데브란트는 곧바로 그곳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곳임을 알아차렸다. 1991년 초가 되었을 때 치쿠룹이 충돌 현장이라는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졌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충돌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글에 의하면 그 자신도 나는 그런 일에
영향에 대해서 처음에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름이 10km에 불과한 덩어리가 어떻게 13,000km나 되는 지구에 그렇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슈메이커와 레비가 목성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던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을 발견함으로써 그런 이론을 자연스럽게 시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해성의 충돌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이었다. 커티스 퍼블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해성은 하나의 둥근 덩어리가 아니라 21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진 것이었다. 어느 천문학자는 목성이 아무 일도 없이 해성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충돌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네이처는 커다란 쇳소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충돌의 결과는 유성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1994년 7월 16일에 시작된 충돌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아마도 유진 슈메이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을 것이다. 지핵이라고 알려진 파편은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합친 것보다도 75배나 되는 600만 메가톤 정도의 힘으로 충돌했다. 지핵은 작은 산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목성의 표면에 지구 정도 크기의 상처를 남겼다. 그 충돌은 엘버레스 이론을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최후의 일격이었다. 루이스 엘버레스는 치크룹 크레이터나 슈메이커 레비 해성의 발견을 보지 못하고 1988년에 사망했다. 슈메이커도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슈메이커 레비 충돌 3주년이 되던 때에는 그는 부인과 함께 매년 충돌 현장을 찾으러 가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에 있었다. 지구에서 가장 한적한 곳 중의 하나인 티나미 사막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그들은 언덕을 넘어가던 중에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했다. 슈메이커는 현장에 사망했고 그의 부인은 부상을 당했다. 그의 유해 중 일부는 우주선 루나 프로스펙터에 실려서 달로 보내졌다. 나머지 유해는 메테오르 크레이터 부근에 뿌려졌다. 앤더슨과 위츠크는 더 이상 크레이터가 공룡을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앤더슨의 말처럼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충돌 크레이터는 지금까지도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맨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약간의 말장난이 필요하다. 1994년에 충돌 현장으로 확인되었던 체서피크만의 크레이터처럼 더 큰 것도 있지만 모두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있거나 변형되어 버렸다. 앤더슨에 따르면 치크룹은 2-3km의 석회성 밑에 있고 다른 크레이터들은 대부분 해안에서 떨어져 있어서 연구하기가 어렵지만 맨슨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편입니다. 만약 비슷한 크기의 돌덩어리가 다시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면 어떤 경보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앤더슨은 가볍게 대답했다. 아마도 아무런 경보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돌덩어리가 뜨겁게 달궈지기 전에는 맨눈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은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야 일어납니다. 지구의 충돌하기 대략 1초 전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빠른 총알보다도 수십 배나 빨리 날아옵니다.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발견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충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지구로 다가오는 각도, 속도, 궤적, 정면 충돌인가 측면 충돌인가 그리고 충돌하는 물체의 질량과 밀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충돌이 일어나고 수백만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중에 어느 것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 다만 앤더슨과 위츠크가 했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충돌 현장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되었는가를 알아낼 수는 있다. 과학자들은 그런 자료를 근거로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짐작할 수가 있다.
우주적인 속도로 날아오는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앞쪽에 있는 공기가 비켜갈 틈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펌프 속에서처럼 압축이 된다. 그런 펌프를 써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압축되면 곧바로 뜨거워진다. 그래서 대기에 진입한 소행성의 앞쪽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10배 가까운 6만 K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운석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 집, 공장,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불 속에 던져진 셀로판 판처럼 찌그러져 버린다. 대기권에 진입한 운석은 1초 이내에 집 표면에 충돌한다. 한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슨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곳에 말이다. 운석 자체는 순간적으로 기화해 버리지만 그 충격으로 수천 세제곱킬로미터의 돌이나 흙과 함께 엄청날 정도로 뜨겁게 과열된 가스가 바깥쪽으로 분출된다. 충돌 현장에는 240km 이내에서는 진입 당시의 열로부터 나온 살아남은 모든 생물들이 이제는 그런 폭발에 의해서 죽게 된다. 초기의 충격파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린다. 직접적인 영향권 바로 바깥에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재앙은 인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눈부신 빛이다. 그 순간 1, 2분 이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종말과 같은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 하늘 끝까지 닿는 무시무시한 어둠이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퍼져나가면서 시야를 완전히 막아버린다. 그런 어둠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소름 끼친 세상은 엄청난 정막 속에 빠져버린다. 오마하나 디모인의 고층 건물에서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혼란 직후에 짧은 망각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몇 분 이내에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트윈시티를 포함한 덴버에서 디트로이트에 이르는 거의 모든 중서부 지역에 서 있던 모든 것들은 쓰러지거나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거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죽어버릴 것이다. 16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에 넘어지고 날아오는 파편에 사정없이 얻어맞게 될 것이다. 16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충돌에 의한 파괴의 정도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초기의 충격파에 불과하다.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피해가 엄청난 전 세계적 규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엄청난 규모의 지진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것은 틀림이 없다. 전 세계의 화산들이 우르릉거리며 터질 것이다. 엄청난 해일이 멀리 떨어진 해안을 향해 덮쳐갈 것이다. 1시간 이내에 시꺼먼 구름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돌덩어리와 파편들이 날아다니면서 전 세계가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루 만에 적어도 15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리층이 심하게 교란되면서 모든 통신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몸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된다. 사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어느 사람이 말했듯이 도망치는 일은 죽는 순간을 조금 늦추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지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난 노력으로도 사망자를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충돌과 그 이후의 화재에 의해 생기는 그을음과 떠다니는 재가 햇볕을 차단할 것이다. 그런 상태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식물의 성장 사이클이 파괴되어 버린다. 2001년에 칼텍 연구진이 KT 충돌에서 생긴 퇴적층의 헬륨 동위 원소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가 1만 년 이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분석 자료에서 공룡의 멸종이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주장이 확인됨으로써 이제는 지질학 용어로 정착이 되었다. 인류가 그런 충돌을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가 또한 과연 견뎌낼 수 있기나 한 것인가는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일이 맑은 하늘에서 느닷없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오는 운석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핵무기를 발사해서 그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존 S. 루이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사일은 우주에서 작동하도록 개발된 것이 아니다. 미사일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고 만약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우주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조종장치가 붙어있지 않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우주선의 한 무리의 카우보이들을 태워보내서 그런 일을 맡길 수도 없다. 우리는 인간을 달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로켓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로켓이었던 세턴 5호는 몇 년 전에 폐기되어 버렸고 그 이후로 그것을 대체할 로켓을 개발하지 못했다. 더욱이 나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턴 발사장치 개발 사업이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그것을 조각으로 파괴시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목성의 슈메이커 레빗 혜성이 충돌했던 경우처럼 작은 암석 덩어리들이 차례로 지구에 충돌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더욱이 이제는 그 돌덩어리들이 방사성 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차이가 생긴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소행성을 추적하고 있는 톰 게럴스트는 1년 전에 사태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6개월 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혜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버린다. 1929년부터 분명하게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었던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을 발견하기까지는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어떤 물체가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한 궤적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몇 주 전이 되어야만 그 궤적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범위 안에 들어있을 뿐이다.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몇 달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후에 그 물체가 안전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이 될 것이다. 맨슨 충돌 같은 일이 도대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나는 앤더슨과 위츠크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다. 아마도 평균 몇백만 년에 한 번 정도일 것입니다. 위츠크가 대답했다. 그것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맨슨 충돌로 멸종된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앤더슨이 물었다. 모르겠군요 라고 내가 대답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말했다. 단 하나도 없었지요. 물론 위츠크와 앤더슨은 모두 지구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지면에서 수백 킬로미터 범위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끈질긴 것이어서 연기가 사라지고 난 후에는 거의 모든 생물종 중에서 다행스럽게 생존한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진 것은 없었다. 어떤 생물종을 완전히 멸종시키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그나마 좋은 소식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소식이 사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은 나쁜 소식이다. 더욱 고약한 사실은 그런 끔찍한 위험이 하늘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지구 자체도 충분히 심각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4장 땅속에서 타오르는 불이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은 상당히 그 끔찍한 해성의 지구 충돌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황 작가였습니다.